마지막 자기 일관성 러닝 개념이었을 때 있었습니다. 생각의 사슬을 갖추는 COT를 여러 개를 병렬로 놓은 다음에 여기 메이저리티 보트가 조금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줄이 세 줄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의 사슬이 세 개, 일단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세 개를 쓰지 않아요. N개겠죠? 뭐 10개든 몇 개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의 사슬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투표를 차지한, 그러니까 가장 일관성 있는 하나의 답변만 제공을 합니다. 그게 자기 일관성 러닝이고요. 교재 예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 과일 이름이 주어지면 해당 과일의 영어 이름에 맨 앞 글자를 매칭시켜줘. 에? 뭔 소리야? 보면 기본적으로 사과, 애플, 파인애플, 딸기, 스트로베리 좋은데 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오렌지가 나오고요. 텐저린 오렌지가 나오고 만다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뭔 소리인지. 145페이지, 제 텍스트 145페이지에 보면 과일 이름이 주어지면부터 사과, 귤, 파인애플, 딸기까지 이거를 카피를 하셔서 챗GPT의 새로운 채팅, 구글의 새로운 채팅, 제미나이의 새로운 채팅, 파일럿의 새로운 채팅, 그룹의 새로운 채팅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합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는 여러 번을 하는 거죠. 과일 이름이 주어지면 해당 과일의 영어 이름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맨 앞 글자를 따서 매칭시켜 줘라고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짜잔. 오, 진행을 한번 해보실까요? 복사해서 하면 우리가 귤이라고 알고 있는 오렌지만해서 오도 넣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만다린 혹은 텐저린 해서 AMPS, 뭐 AOPS 여긴 오렌지가 없네요. 혹시 가운데가 O가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계속 얘기하지만 사슴벌레 조건부 확률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메이저리티 그 순간에 가장 많은 답변을 취한 걸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지금 얘가 검색을 했을 땐 텐저린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T가 되는 거고 오렌지가 많이 답변을 나와서 투표를 해서 메이저리 리포트가 됐다. 그럼 그 친구가 주 답이 되기 때문에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생각의 사슬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자기 일관성 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프레임워크는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퓨션 러닝까지는 괜찮은데 COT부터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COT와 생각의 사슬, 그러니까 제로샷 COT와 자기 일관성 러닝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문제의 그 이미지로 봐서 제로샷 COT가 저희가 카페에 진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라고만 보고 답변을 쓰시면 조금 곤란하실 수 있어요. 위에 예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프롬프트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처럼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단순하게 사용을 할 건데 나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 구글에다가 챗 GPT 프롬프트 치트 시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쳐볼게요. 챗 GPT 프롬프트 어머 자동 완성이 돼버리네요. 프롬프트 챗 GPT 프롬프트 치트 시트라고 치면 이게 뭐냐? 제가 드렸던 공유 폴더를 잠깐 보시면 그 안에 치트 시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걸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질문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 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프롬프트의 기본 모양을 예시를 적어 놓은 거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네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 공유 폴더를 다시 가시면
그 4교시 폴더 안에 sheet.md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내려받아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 그냥 우리가 그 시트를 작성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놔라를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역할처럼 행동을 해라. 뭐를 생성을 해라. 어떤 포맷으로 보여줘라라고 해서 지금 귀찮으신 이 파트 있죠. 아, 프롬프트 작성할 때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을 여기 다 해놓게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프롬프트라고 하면 제 사업을 더 잘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더 좋은 목록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트시트. 그 뭐지? 뭐죠? 치팅해서. 그러니까 뭐죠? 치팅 뭐라 그러죠? 컨닝해서 본다 그러죠? 컨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트시트를 보면 프롬프트를 컨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md 파일 그냥 메모장으로 열면은 되세요. 그러면 가장 깔끔하게 열리고요. 이게 제가 드렸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교재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치는 과정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한 풀 예시와 답이라고 하면 이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바꾸게 되면 잘 입력을 해서 좋은 프롬프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트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거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하신 대로 여기 보면 뭐 디자인을 위한 뭘 위한 이런 예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한글로 찾으셔도 되고요. GPT에게 시트를 찾아줘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물어보죠. 이거 뭐라는 거야? 어떤 걸 찾아달라는 거야? 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챗 GPT sheet를 찾아줘. 제 친구는 똑바로 대답을 할까요? 웹을 찾아보고 답변을 줍니다. 뭐 어떤 게 좋을 거다 링크를 주고요.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주는데 이게 지금 다 영어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한글로 요청을 해달라고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트시트를 구글에서 직접 찾아서 지금처럼 텍스트 형태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GPT나 제미나이 등등에게 나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어라고 하고 배경 정보를 주고 프롬프트에 치트시트를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약간 템플릿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K-팝 걸그룹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K-팝 걸그룹. K-팝 걸그룹이 어디 갔지? 직접 치십시오. K-팝 걸그룹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참고로 K-팝 걸그룹에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죠.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강조 표시입니다. 그래서 1급 보시는 분들은 1급 그 책 중간에 마크다운이라고 나올 텐데 어떤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날려야 될지, 마크다운을 어떻게 썼을 때 어떤 응답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책 보실 때 챗 GPT-4 엑셀과 더불어서 마크다운도 한번 보십시오. 마크다운은 문제로 나오기 참 좋습니다. 오,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한다면 K-팝 걸그룹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아이디어를 13가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좀 더 명시적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예측을 해서 답하지 않고 뭐 요청한 대로 개수만큼 답변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롬프트의 명확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범위 한정 기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아무 말 안 했더니 12가지를 던져놨네요.
뭐 이게 필요하시다. 나는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넓게 던지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 친구가 답변한 팬 커뮤니티 대상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줘라고 질문을 이어가셔도 됩니다. 하나의 세션 내에서는 지금 창을 닫지 않는 한 이 친구가 계속 대화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새로 채팅을 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학습을 시키지 않고 신규 답변을 얻기 위해서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 채팅 자체를 기억을 할 수 있게 두고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실 텐데 점 3개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도 있고요. 프로젝트에 추가도 있어요. 아까 전 마라톤도 하나 갔죠. 그리고 2급 합격하기 위해 2급 가즈아란 프로젝트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채팅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화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퀄리티가 온 거예요. 애는 착한데 똑똑하기까지 한 친구가 왔을 때 그럴 때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셔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냥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2급 가즈아, 이거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지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켰을 때 내가 진행했던 채팅이 항상 좌측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던 건가 라는 거 고민 안 하시고 나 지금 2급 따려고 왔지, 2급 클릭하자라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귀찮다. 그럼 그냥 프론트부터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나는 늘 새로운 창의적인 답변을 원해 하시면 매번 새로운 채팅창을 클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규칙.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고루 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쉼표로 구분을 하거나 아까 특징을 할 때는 특징 1, 특징 2, 특징 3 이런 형태로 제가 지정을 해서 줬었죠. 그런 형태로 명확하게 이 친구들한테 답변을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맨 아래 원하는 작업의 성공적인 실행 예시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퓨전 러닝, 예시를 제공하는 거죠. 제로샷은 아까 그냥 해줘 이거였어요. 퓨전 러닝은 추론을 생각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은 1, 2, 3이야. 그럼 일본의 대표 음식은? 이라고 하면 1, 2, 3 쉼표 찍어 주겠죠. 그런 식으로 예시를 제공해주면 이 친구가 뻘짓을 안 합니다. 그냥 질문만 던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거나 내가 재가공해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를 예시로 던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구분기호를 사용하여 입력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사례, 교재 18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교재 표시가 되어 있죠? 교재 번호 보시면 됩니다. 약간 틀어졌더라도 한 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사례. 금방 다 봤었죠? 일본의 대표 음식, 한국의 대표 음식 점을 찍었습니다. 그것처럼 구분 기호를 명확하게 해서 표시하는 사례. 이 친구는 단순 작업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쉼표 찍혔어? 계속 찍혀있네? 그럼 그걸로 구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쉼표를 찍다가 물음표 찍어. 그럼 얘는 생각이 깨집니다. 어디까지가 일관된 그 틀일까? 어디까지 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실 때 이 구분 기호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이슨 형식으로 알려줘. 뭐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 아까 특징 1, 2, 3과 동일한데 얘는 특별하게 제이슨 형태, 그러니까 키밸류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응답을 전달을 한 거죠. 제이슨도 넘어가고 HTML 실습은 하진 않겠습니다. HTML 같은 때는 웹페이지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HTML 작성을 하죠. 마크업 랭귀지로 작성을 하고 표시를 하는데 똑같은 건데 언제는 JSON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언제는 HTML로 그냥 명시적으로 사이트에 표시를 하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HTML 형태로 작성을 해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금방 그거를 예시를 들어서 만들었었는데요. .html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지금 웹페이지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뭘 찾느냐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치우면 여기에 F12를 누르게 되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그 줄마다 어떤 행위를 내가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에 표시 가능한 형태로도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HTML은
시험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와도 지금 누락된 내용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파이썬과 미드저니 정도이고요. HTML은 사실 파이썬도 마찬가지지만 뭐 특별히 이런 언어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관심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한 거지 내가 HTML을 이래서 HTML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보셔야 되고 1급, 미스터 1급이신 분들은 파이썬 꼭 보십시오. 파이썬에서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니고 2급에서 파이썬의 일반적인 출력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1급의 출력 그 파이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익셉션 명령어들을 사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널 포인트 익셉션 뭐 C샵 같은 경우에 쓰죠. 자바 같은 경우에도 쓰죠. 그렇게 명시적으로 익셉션이 잘 돼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1급의 파이썬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게 없는데 이제 여기 질의응답의 관계 전환 기법 교재 193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정가하기, 보충 요청, 설명 요구, 이슈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정가하기 기법. 우리가 뭐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죠. 떠넘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가 찬반 형식으로 대화를 해볼까? 네가 먼저 반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답변을 해도 되는 걸 떠넘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뭐 나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자꾸 반대인 답변을 달래요. 그러면 마치 내가 생각한 양 아, 나는 찬성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생각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전가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찬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질의응답의 관계전환 기법. 언제 쓸 것 같냐? 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 전과하긴 제가 날렸네요. 우리 직접 쳐보실까요? 너무 긴가?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실행되고 있는 이게 너무 길다라고 하면 짧은 거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걸 할까요? 나는 전기자동차 도입이 좋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찬성인데 너의 반대 의견을 들려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답해야 되는 것들을 전가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내가 반대야. 그럼 너의 찬성 의견은 어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전가하는 거예요. 설명해줘인데 뭔가를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답변해줘랑 너의 견해에 대해서 알려줘.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 네 생각을 듣고 싶어. 우리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말을 쓰시는 것처럼 내 건데 저기 던진다. 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너무 길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 친구가 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무임이군요. 무임승차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반대 입장의 요점은 어떻고, 뭐 무임승차제는 어떻고, 각자 AI의 특징에 맞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재민이는 좀 다정하게 답을 해주네요. GPT는 기계스럽고요. 코파일럿은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설명해줘라고 했고 이 친구의 어투를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댓말로 해라, 반말로 해라 이런 것도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소수라서 의견이 희미할 경우가 있거든요. 다 찬성해. 나 괜찮은 것 같아. 너 어때? 너 어때? 나 좋아. 고, 가자. 이게 아니라 분명히 반대의 의견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제품 개발을 하거나 분석을 했을 때 우린 이미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반대인 방향 의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과하기 기법을 씁니다. 근데 다만 업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친구 코파일럿처럼 뭐 반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런 투는 안 되겠죠. 어투를 분명히 조절을 해서 답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관계의 전환. 조금 다른데요. 정가하기는 네가 생각을 해 라는 거고 관계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 나한텐 좀 어려운 것 같아. 네가 내 대신에 나처럼 나 대신에 정가하기는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찬성이면 네가 반대야.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관계전환가법은 아, 나 해야 되는데 내 거를 생각해 줄래입니다. 정가하기랑은 조금 다른 형태예요. 하지만 이게 질의응답의 관계전환 기법으로서 문제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충 기법, 말 그대로 보충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해서 나에게 알려줄 수 있어? 조금 더 할 수 있어? 내 견해에 덧붙여서 답을 해줄 수 있어? 이게 보충 요청 기법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사례들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슈 추가는 그냥 추가로 무엇 이 느낌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내가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할 뭔가 필요해.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줄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활용한 문장의 분석. 뭐 분석을 하는 건 요약, 아까 해보셨죠? 챗GPT에서 뭐 문서를 요약해달라, 동영상을 요약해달라 요청을 하면 되고 핵심 문장 추출, 중요 문장을 추출을 합니다. 요약 기법과 핵심 문장 추출은 조금 다른 게 요약은 전체 문장에서 확 줄여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 문장 추출은 말 그대로 중요한 문장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약 기법하고 추출 한 번만 해볼까요? 여기 텍스트에 163페이지에 있는 아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가 있고요. 165페이지에 아래 내용의 핵심 문장을 추출해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텍스트의 163페이지와 텍스트의 16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요약기법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길고 긴 뭐 wen문서를 봐야 되는 경우에 내용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요약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핵심 문장 추출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더라? 이걸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장 추출은 사실 조금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게 낫죠.
요약은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줄여조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쇼츠를 보는데 핵심 문장 추출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걸 좀 더 가다듬어서 핵심인 키포인트를 뽑아내고 싶어. 우리 아까 자극적인 걸 원하는 수습 기자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길을 가장 끌 수 있고 핵심이 될 만한 문장을 추출하는 걸 핵심 문장 추출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통점 분석. 이거는 말 그대로 공통점을 분석하면 됩니다. 여기에 프롬프트에는 엑셀과 한글 프로그램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야? 유사한 점은 뭐야? 비슷한 점은 뭐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유사한, 비슷한 이런 것들은 우리 생성 AI 모델이 벡터에서 동일한 위치에 갖고 있게끔 유사도를 판단을 해서 뭐 답변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통점 분석 기법에 들어갑니다. 아까 잠깐 저기 멀리 있는 기억을 더듬으신다면 아까 그 뭐지? 유사도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훌륭하다, 아름답다, 멋지, 뭐 최고다, 훌륭하다 이거 비슷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유사점, 비슷한 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AI는 유사점과 비슷한 점을 같은 부류의 단어로 유사도를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유사점은 무엇인가 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셔도 됩니다. 그 문법 규칙 판단 기준 사실 그런 거 많이 쓰죠. 어렸을 때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거 많이 했죠. 맨 처음에 문법의 사례로 하게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그들의 모국어입니다. GPT 자체의 모델에는 언어가 없다라고 하지만 만든 사람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법 규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쓴 클로바 X 모델이 훨씬 더 문법적인 규칙을 판단을 잘 해줍니다. 영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한 게 엄마랑 아빠가 함께 여행을 갔다. 오류를 작성하고 올바른 문장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GPT도 물론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가 한국어인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X가 문법적인 규칙은 조금 더 잘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재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법 규칙을 판단한다. 한글이다. 나 이거 공문이다. 라고 하시는 때는 네이버에서 클로바 X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클로바 X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클로바 X를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클로바 X라고 치면 새로운 대화의 시작, 지금 대화하기라고 해서 네이버에 클로바 X가 뜹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A와 비슷하게 무엇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한글이 모국어라는 점이 조금 달라서 한글에 대한 문법 규칙 판단을 할 때는 클로바 X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챗GPT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클로바 X가 틀릴 확률이 더 적다라고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 고도화를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안. 여기부터는 조금 머리가 아픈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범위 한정 기법은 알았어요. 챗GPT한테 너무 커다란 범위의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답을 할 때 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범위를 줄여라 라고 했는데 이 범위 한정하는 기법을 프롬프트를 계속 날리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약간의 명령어를 첨가를 하게 됩니다. 아, 마이크가 있었군요.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아까 태스크 프롬프트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평문형 태스크 프롬프트는 우리가 질문했죠. 이런 게 평문형이고 하이퍼 파라미터형 프롬프트는 번역, 땡땡, 한글, 화살표, 영어. 약간 명사형으로 질문하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형 프롬프트라고 했습니다. 그냥 형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명령어의 형태, 파라미터의 형태. 근데 실제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씁니다. 이거 언제 쓰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국사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하는 거는 다 거의 평문형이었죠. 이 친구한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줘라는 범위값을 지정을 한 게 아니에요. 1만큼 친절해줘, 2만큼 친절해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좀 더 친절하게 답해줘, 논문에 쓸 수 있게 답해줘, 고등학생이 해석 가능한 형태로 답해줘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저보다 똑똑할 수 있죠, 당연히. 제가 초등학생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는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 아래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생성 AI에게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양한 결과를 생성하는 설정값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출력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모델을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냥 뭐 분석 설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파라미터 많이 쓰시죠. 모델 학습할 때 이런 파라미터를 넣어서 파라미터 변경값에 대해서 변경한 결과가 이리저리 나온다. 라는 건 모델에 대한 자체 값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런 게 아니라 모델 외부에서 출력에 대한 값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 모델 안에서 이 친구가 변수로 움직이는 것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건 파라미터라고 보고요. 내가 지금 프롬프트를 날리면서 1만큼 창의성을 가져오죠. 2만큼 창의성을 가져오죠라고 해서 답변 출력을 제어하는 건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어떤 거냐? 템퍼리처. 예시를 보면 한국의 수능은 어딘가요? 라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고 여기는 마땅하게 오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한국의 수도에 대해 설명해줘. 템퍼리처는 0.1 이런 식으로 숫자만큼 무엇을 해줘 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1차선으로 가, 2차선으로 가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2.5m만 가서 움직여 줄래? 이건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차선을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정도를 정해서 이 친구의 어떤 특성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템퍼리처 같은 경우에는 온도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템퍼리처가 왜 창의성이야, 온도인데 라고 하시면 그냥 물이 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끓으면 기화가 되면서 멀리 퍼지잖아요. 얼음이 되고 온도가 낮아서 0도면 딱 얼고 물 상태가 돼서 좁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의성. 그러니까 물이 널리 퍼지고 여기저기 가니까 창의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템퍼리처가 창의성입니까 하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창의성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값은 창의성이 낮다라는 건 갇혀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피하지 않지만 싱크빅을 전혀 하지 않은 친구예요. 0.0이면 답변만 뚝 하고 줍니다. 근데 창의성 0부터 2.0까지의 범위가 있을 때 2.0이다. 그냥 자유인인 거예요. 약간 나쁜 말로 해서 약간 뭐 ADHD 같은 느낌으로 그냥 답변을 막 뱉어냅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수준을 조절을 하는 게 템퍼리처고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요. 템퍼리처는 0.1, 뭐 땡땡으로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사실 명시적으로 0.1의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수도에 대해 설명해줘. 텍스트 파일에 170페이지에 있는 거를 템퍼리처를 0.1 혹은 0.9, 2.0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템퍼리처의 숫자만 0.1에서 2.0까지로 변환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의적인 수준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답변이 짧아요. 서울. 끝입니다. 근데 창의력을 가미한다. 네, 대한민국의 서울은 뭐 수도는 서울이고요. 뭐 참 아름다워 와다다다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직군이 있고 아닌 직군이 있겠죠. 창의성이 필요한 직군에서는 템퍼리처를 올려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다. 나 답만 달라.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 대놓고 굉장히 딱딱하고 짧은 톤으로 설명해줘. 라고 아니라 템퍼리처 0.1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다기보다 편리하죠. 아, 내가 이런 질문을 템퍼리처 0.1로 했더니 이런 수준으로 답변을 주는구나. 그럼 난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템퍼리처를 0.3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질문의 답변 수준을 제어를 하는 거죠. 클로바는 안녕히 가시고요. 센치티. 제 친구는 오늘 친절하네요. 가끔
가끔 챗GPT 멈출 때 있어요. 제 친구 죽어버렸어요. 왜 갑자기 음성 모드로 갔는지 모르겠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종료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질문을 집어넣고요. 그런데 전송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0.1로 제어를 했을 때에는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해요. 창의성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1.5로 제어를 했을 때는 다차원성, 역사도시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서울을 가로지르며 도시의 생태 여가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창의력을 가미를 합니다. 어떤 느낌의 뉘앙스로 누구한테 전달을 할지에 따라서 창의력을 제외를 하면 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몇? 수치형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탑인데요. 이거 조금 하이퍼 파라미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을 제어한다. 그래, 창의성까지는 알겠어. 근데 탑P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높은 단어들만 고려하여 다양성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탑P가 0. 여기 0.0부터 1.0인데 탑P가 0.1이면 확률이 높은 단어들만 선택해서 더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응답을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애완동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탑 슬래시 P, 탑 하이퍼 P를 0.1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키우는 거, 개, 고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탑 P를 1.0까지 높여버린다. 그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후보. 어떤 사람은 용도 키우고 뭐 말이 안 되겠죠? 용은 아니지. 뭐 늑대 키우는 사람 있죠. 호랑이도 키우고 사자도 키워요.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템퍼리처랑 타피랑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좀 비슷해집니다. 생각의 범위가 넓다는 게 창의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문자에 나온다고 하시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창의성을 제어한다. 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탑 P는 확률을 높은 단어들만 고려하여입니다. 탑 상단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빔리스, 기계 번역에서 빔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계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전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 테스트를 하는 게 빔 서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조정하는 걸 빔리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 가장 높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만 선택을 하고 가장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조합을 10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 값을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는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이거는 제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선생님들. 비미스도 해보셔도 좋고요. 타피 같은 경우에도 0.1과 1.0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171페이지에 있고요. 이거를 타피는 0.1에서 1.0까지라고 했으니 극단적으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비미스도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비미스는 예시를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비미스는 해서 1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정수 형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내리고. 어떠한 질문을 하시든 비미스는 1에서 10 사이에 숫자를 넣고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나게 답변을 주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3단표로 설명해줘. 반드시 레그를 사용해 답변해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두 번째 답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설정했다고 돼 있는데 비미스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하긴 해요. 저는 긴 답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확률이 높아야 되는 답변을 원하는 프로젝트는 비미스는 1. 근데 이러면 이제 탑 1인 답이 하나인 것만 답을 하게 되는 거겠죠? 약간 길이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일기 사용하는 게 힘들어 라고 하시면
시험 볼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템퍼리처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사피는 상위권에 있는 답변, 확률이 높은 것들만 한다. 확률이 탑인 걸 대답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 되고, 비미스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만 그 경로를 일부 탐색해서 다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실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라이팅 스타일이에요. 문법 스타일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 특징이 없다라고 하면 GPT든 제미나이든 그냥 디폴트를 가져가는데요. 이게 가장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눈에 띄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교재 207페이지를 보시면 라이팅 스타일이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기 전기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텍스트를 라이팅 스타일을 에피스톨로지를 쓰거나 아니면 테크니컬을 써서 했을 때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실행 가능하시다면 170, 텍스트 파일에 17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 제가 한 5개 정도 라이팅 스타일을 넣어놨어요. 질문은 동일하게 하되 라이팅 스타일을 5개 중에 아무거나 해서 질문을 던지시면 답변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라이팅 스타일이 가장 보기에 그 시각적으로 구분이 잘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에 딱 지정을 해놓기 너무 좋죠. 회사에서 쓰시는데 기술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팅 스타일을 테크니컬로 박아놓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논문을 쓰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카데믹 하시는 거고 아까 저의 경제 씨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저널리스틱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또 동일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라이팅 스타일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질문을 재치 있고 간결한 스타일과 테크니컬하게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요. 전기차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존경하는 귀하께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뭐씨. 근데 제가 요청을 했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요청을 했으니까 이 친구는 답을 해주긴 하는데 재치 있는 스타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테크니컬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요청을 했던 원래의 답변 스타일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상한 소리 전혀 없고요. 답변만 뚝하니 던져놓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라이팅 스타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에 대해서 응답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뭐 프롬프터의 문체를 제어한다. 혹은 프롬프트의 답변의 출력에 문장 형태를 제어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라이팅 스타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스타일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에 나오기 쉽기 때문에 라이팅 스타일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좀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스타일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동일한 질문에 라이팅 스타일만 달리해서 여러 개를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구나를 알고 채팅을 저장해 두신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침의 일부로 던져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나한테 전기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설명해줘라는 부가적인 프롬프트를 날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2가지 이상의 프롬프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템퍼리처랑 탑피를 썼고 이쪽은 그 라이팅 스타일하고 맥스 토큰을 썼는데요. 지금 파일 안에는 맥스 토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교재 안에는 아마 랭스 페널티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와 있을 텐데요. 랭스 페널티가 일부 생성 A 모델에 있어서는 API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명시적으로 남아있는 형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이제 뭐지?
맥스 페널티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길이를 조절하겠다. 내가 토큰 값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맥스 토큰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씁니다. 아까 잠깐 아주 먼 기억을 되돌보면 제가 토커나이저라는 폴더 그 사이트로 들어갔었어요. 그 토커나이저에 들어가서 H도 넣어봤고 헬로도 넣어봤고 했을 때 몇 토큰을 사용하는가를 했던 이 화면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 몇 토큰을 써서 네가 답변을 해라 라는 건데 이게 5개의 캐릭터라고 해도 실제로는 토큰을 하나밖에 안 써. 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질문을 할수록 긴 토큰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맥스 토큰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면 기본적으로 길이를 조절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템퍼리처, 탑피, 비미스, 라이팅 스타일 정도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급 교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 4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